네, 수강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재욱이 제욱이 정책 전문가 전문가 양성과정 양성과정 아카데미. 아카데미. 오늘 제4강 시작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그 지역 현안 비전 의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지역 혁신 우수 정책 사례와 지역 발전 과제인데요. 그 희망 제작소의 이사장으로 계신 윤석인 이사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인 이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모두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윤석인 이사장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요.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하셔서 법조 팀장, 정당 팀장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창립에 참여하셨고요. 희망제작소 부소장, 소장을 거쳐서 지금은 희망제작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민선 7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지방분권과 한국시민사회, 또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책들을 발간하셨고요. 참고로 희망제작소는 2006년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 창안, 시니어 사회 참여, 세대 공감, 지역 재생, 지방자치, 또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혁신 대안을 만드는 민간연구소입니다. 바로 이사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1시간 남짓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이 미래 사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 지방자치의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저기 이렇게 뜨네요.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방자치 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지방자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각자 그 지역에서 자기 살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체제를 만들어 가자, 지나친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자라는 거고요. 또 중앙 집권과 분권화라는 게 실제는 그 쌍생아 같은,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지방 분권 구조도 같이 설계돼서 같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중앙 정부를 끌어가는 분들, 특히 공무원 집단의 경우는 그 지역과 지방을 이렇게 조금 낮추어 보고 신뢰하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 이 지방 분권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지방자치는 뭐 그냥 이제 아주 중요한 컨셉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중앙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분권을 그 주요한 측면으로 볼 때 그 단체자치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삼이사 주민들,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그
지역 살림을 만들어가는 측면을 강조했을 때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는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자치 수준은 굉장히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다. 부족한 게 많다. 단체 자치도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게 있고 주민자치는 한참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걸 우리 역사로 보면 재헌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제1공화국에서 몇 차례 뭐 단체장 직선을 하거나 또는 지방의회만을 이렇게 구성하거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다가 제3공화국 그리고 유신이 터지면서 지방자치는 이제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한,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한 유보를 했죠. 전두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87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제도적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1988년부터 이렇게 이제 다시 민주화가 됐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방자치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기초광역의회 선거부터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하고 4년 뒤에 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이렇게 시대 구분 이런 건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1995년부터 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민선 1기, 2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했어요. 이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민선 1기는 3년만 했습니다. 임기를. 그리고 이제 민선 2기부터 4년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크게 개요를 살펴보면 민선 1기, 2기는 정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지방자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 분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도 1차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틀을 잡아갔다고 보면 되고요. 민선 3, 4기 들어서는 이제 민선 3기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합니다. 민선 4기 때는 더 참패를 하고요. 민선 4기 지방 전국 동시선거를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구리시에서만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되고 31개 시장 군수 중에 30명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이렇게 중간 평가처럼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민선 4기가 가장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리한 토목 사업들을 많이 벌렸어요. 지방 민선 3, 4기에. 그래서 이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제 민선 5기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빚더미 속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가 이제 제가 오늘 보낸 약간 수정된 자료가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2010년 6월 선거하고 7월에 시작할 때
그 전에 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넘어온 그 재정 위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파산 지경이다. 거의 지방 재정이 파산 지경이다. 오늘 민주당의 그 시장 군수님들이 성명서를 냈잖아요. 이제 지금 지방 재정이 파산 위기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감세를 하고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또는 지방세를 막 감면해주고 이래서 지방 재정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2010년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그 이재명 시장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의 문제, 과다하게 또는 불필요한 무슨 뭐 청사를 건립한다거나 그 시립운동장을 크게 짓는다거나 온갖 그 토목 건설 사업을 펼쳐놓은 거에 따른 그 지방재정의 어떤 피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썼는데 그 지방 정부로 들어가는 거를 지방 정부 쪽에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중앙 정부에서 그냥 팍팍 그 이제 깎아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세를 그 이명박 정부에서 25% 수준까지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선 오기가 시작이 되고 그런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민선 5기에 그때는 뭐 여야가 상당히 그 균형된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그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이 어떤 지방자치가 어떤 외형이 아닌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이제 민선 5기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8기 2000년도 3000년도죠. 그런데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상당히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건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크게 패배했죠. 그러면서 많은 후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선 5기에서 7기 지방자치가 이제 제대로 뭔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 그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이제 바꿔나가고 견인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주민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개념도 다 지방 정부에서 먼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도 민선 5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부평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중앙 정부가 이걸 받은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민선 5기에 이미 이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을 도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 로컬 에너지, 뭐 또 생태 도시, 또 도시 재생 이런 모든 컨셉이 민선 5, 6기에 다 그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해서 이렇게 등장하고요. 촘촘한 복지의 문제도 또 복지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노원구, 소대문구 이렇게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고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
지금 정부의 세계는 통합 돌봄의 원형을 서울시에서 만들고 그걸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전국 정책으로 이렇게 확산해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교육 문제, 그러니까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하여튼 등등 해서 정말 그 중앙 정부가 미처 끌고 가지 못하는 어떤 그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방 정부가 먼저 이렇게 실험하고 성과를 내고 중앙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그런 시기였다. 특히 이제 민선 7기에서 이제 이건 몇 년 안 된 얘기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는 과정, 이제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공약한 대로 자치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그리고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어서 500여 개의 사업을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렇게 넘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깎아주는데 지방 정부들하고 전혀 상의를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막 깎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만 그런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제도 도입을 하고 자치경찰은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만 광역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좀 미미한 단계인데 어쨌든 그렇게 민선 7기에서 그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열심히 했고 그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그 다음에 재정분권 1, 2단계로 그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미진한 게 많은 상태로 정권은 바뀌었고 그러면서 민선 8기를 맞이했는데요. 민선 8기에서는 지방자치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과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가 다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예컨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도 남아서 가동되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컨셉 하에 그 많은 이 선구적인 노력들이 있었고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행안부가 똑같은 부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불필요한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가동이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던 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전면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새로운 실험이 없는 건 아니어서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 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실험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15분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도시 컨셉의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이 권역별, 그러니까 생활과 일과 사업과 의료와 교육과 여가라고 하는 도시가 갖춰야 되는, 또는 그 인간이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필수 기능을 15분 거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권역들을 재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직 행정구역으로 이 행정구역으로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건 이제 아니어서 뭐 광역시의 구 단위에 몇 개의 생활 권역이 만들어지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험 단계에 있고요. 메모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누락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미를 강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데, 그 앞표요. 이제 주민 참여, 주민자치 원리를 이제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를 하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것,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구 사무, 기초단체 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단체가 못하는 거를 이제 그 상위 단계, 광역단체가 하고, 광역단체가 못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하고, 지금은 국가사무가 하던 거를 이렇게 하나씩 시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걸 넘겨주면서 무지하게 생색을 중앙정부에서 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건 이 보충성의 원칙,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대 국가가 출범할 때 지방자치가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정립되어 있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명시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현행법이 강 단체장인데, 그 지방의회의 입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명시를 했고요. 그 강 단체장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 구성, 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을 기관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 단체장 약의회 형으로 우리나라는 그 법체계에서 그 일원화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구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단체장 강의회로 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하자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했고, 그러나 뭐 또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한 게, 특히 이제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뒷걸음질을 쳤죠. 읍면동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컨셉은 박근혜 정부에서 명확하게 추진해 오던 것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라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빠뜨린 거를 말씀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큰 틀로 보면 민선 7기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또 혁신해 오던 그런 어떤 추세가 민선 8기 오면서 완전히 역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화가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더 이상 리액션은 없을 거라고 하는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역진을 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도 지금 그러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일부 새로운 시도들을, 그것도 부산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민선 5기 때 사례도 있고요, 6기, 7기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동안에. 그런데 일부러 그냥 요 강의 자료를 무려 100페이지짜리를 만들면서 드린 거는 키워드만 넣으면, 요즘은 키워드만 넣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그냥 쭉 나열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관심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 네이버를 이렇게 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 참여, 소통,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모든 게 지방자치 혁신이 참여, 그리고 그 궁극으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만 만들어졌을 때 행정정보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행정정보를 절대 주지 않죠. 누가 가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서 아무리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았던 거를 청주시에서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을 시민참여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만 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대학의 원로 교수가 팀장이 돼서 이렇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던 거를 시민참여 방식으로 싹 다 바꿔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원탁 토론 등등이 다 이제 민선 5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민관 협치 관련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읍면 단위 어떤 장기 발전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도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 손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군구가 기초단위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평균이. 유럽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기초단체라고 하면 인구가 평균 10,000명이 안 되는 게 유럽의 일반적인. 제일 큰 게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근데 우리가 영국보다도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여서, 사실은 유럽의 기초단체 규모가 우리나라 동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의 행정체계를 실험하고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그래야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참여하고 또 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슨 뭐 증명서 떼주는 게 아니고 복지 전달 체계의 중심이 되게 만든, 통합돌봄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실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민자치회 또 읍면 동장은 이제 시민이 추천하거나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례들, 주민참여제 제일 열심히 했던 데는 은평구인데요. 은평구는 이제 스스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험하면서 이제 유엔에서 주는 행정혁신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적도 있어요. 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조금 형식적으로 되던 거를 2011년에 입법이 되고 가장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구청장한테 올라가는 결제에는 사인도 하게 만든 그런 모범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는
그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안 했대요. 그 가장 뒤늦게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참여 그 예산제를 뒤늦게 지난 민선 7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은평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은평구 걸 배워서 이제 제일 늦게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요걸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직 그 이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데를 발견은 제가 못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이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또 주민들의 민주주의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위원을 랜덤하게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인맥으로 또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했던 게 아니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아웃바운드로 해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강 단체장 체제에서 대개는 그 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소극적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방의회가 이걸 주도하게 하면 상당히 균형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 이제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냥 쭉 참고하시고요. 그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다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표준조례 만들었다가 지금 빠꾸하고 있는 게 공익활동지원센터고요. 그 동중심의 행정체계를 제일 먼저 주민참여 체계도라고 하는 그림표를 만들어서 시행했던 울산시 북구 사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되고 있는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했던 구청장님 또는 시장님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울산 북구 당시 구청장님도 지금 국회의원이십니다. 아까 그 주민참여 예산제 했던 그 은평구청장님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읍면 동장을 이제 민간인 공모나 시민 추천제로 이렇게 제일 먼저 금천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거 더 많아졌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가 2009년, 2010년, 11년 쭉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1388개 읍면동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 때는 조항이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울 중구에서는 그 주민자치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동정부란 표현을 쓰고 주민예산권, 입법권, 행정권을 동에 다 이렇게 넘겨주는 실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읍면동보다 더 작은 단위. 지금 우리나라 읍면동은 이제 뭐 읍하고 동이 한 2만 명 플러스 알파고, 면은 지역이 뭐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면 단위는 절반 가까이가 인구 1000명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읍과 동은 2만 명이 좀 넘는데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작은 통 단위 또는
아까 15분 도시처럼 생활권 단위의 새로운 시도들 그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은 그 2012년에 수원시에서 염태영 시장이 한 거죠. 이거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혁신적입니다. 이 전문가들끼리 이 도시계획은 중요한 기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땅값하고 다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만 그걸 공유해야 되는 것으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다 무너진 거죠.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더 훌륭한 거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타운홀 미팅 쭉 다 넘어가고요. 다울마당은 이제 타운홀 미팅보다 더 진전된, 타운홀 미팅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 도입한 게 타운홀 미팅인데요. 타운홀 미팅도 경남도에서 김두관 지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타운홀 미팅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전주시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어떤 게 더 정교해진 게 이제 전주시의 다울마당, 그 다음에 지혜 원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주민 참여를 하면서 협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과 관이 모든 문제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가자,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관 협치 기본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고 도봉구에서 어떤 시스템 조례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아예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당신들이 만들어서 해온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주민들이 직접 이런 뭐 이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뭐 배심원제, 공론조사 다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이제 과거에는 뭐 임명직 때는 뭐 지역 경제까지 도지사나 시장이 책임진다는 생각도 거의 안 했고요. 또 지방자치 초기에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자기 시군으로 유치하는 노력, 또 해외에 뭐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가 나가서 외국의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민선 4기까지 주류를 이루었다면 민선 5기부터는 우리 지역 안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 우리 지역만의 자원, 우리 지역만의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그게 역사 상품이든 문화 상품이든 아니면 뭐 제조업에 근거한 것이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게 민선 5기부터였고요. 그게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던 6차 산업이라는 컨셉입니다. 제일 좋은 사례는 영동군에서 했던 포도를 가지고 이른바 서울에서 영동으로 포도 관광 열차를 띄우는 단계까지 갔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포도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포도입니다. 당도에서. 그런데 이거를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고 우리가 칠레하고 이렇게 저걸 맺으면서 포도 생산량을 중앙정부에서는 줄이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로 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매 마케팅을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배송을 한다고 그럴 때 포도를 배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배달 과정에서, 배송 과정에서 포도가 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동군에서 배달하는 포도는 공중부양이 돼서 오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이 포도 상자가 그 안에서 공중부양을 하도록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적인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했고, 이제 그 포도를 가공하는 2차 산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인 열차를 띄우고 와인 버스를 운영하고 와인 강좌를 하고 등등 해서 이제 6차 산업을 사실상 완성하는. 지금도 제가 재작년에 다시 한번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여성 축구 리그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포츠 파크 그리고 전지 훈련으로 이렇게 쭉 끌어간 보은군 사례도 눈여겨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은군의 혁신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다 나오니까. 이 민선 5기 때 했던 농업인 월급제 화성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농민들은 현금을 만져볼 수 있는 건 수확한 이후 가을에나 이제 현금을 만질 수가 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서 출하를 하기로 계약을 맺으면 월급으로 환산해서 미리 다 줬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로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서 제일 먼저 생태도시 컨셉을 실험을 했어요. 민선 3기에 실험을 하다가 민선 4기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리고 민선 5기에 다시 그게 맞았구나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치단체장을 4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떨어지고 3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록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나무 숲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록원 하나가 아니고 전체 군의 모든 정책이 그 생태와 인문학 컨셉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도시 순천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정원박람회가 꾸준히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 습지, 순천만 습지와 정원, 그리고 도심을 쫙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순천에 가서 자연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이름 그 자체가 순할순자 하늘천이거든요. 하늘의 뜻에 맡겨서 사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살림을 위해서 거창군의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갖춰 나간 거죠. 심지어는 승강기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승강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원, 뭐 하여튼 온갖 인프라를 그 주민들과 시가, 이제 군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한 사례가 되고요. 전주시는 이제 야시장으로 관광객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전주시의 전통시장과 한옥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주를 갑니다. 그래서 연간 최근 들어서 한 600만 정도 되는 관광객 몰이를 하고 있죠. 그 한옥마을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구도심인데 구도심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도 비슷한 컨셉이에요. 여기는 중구라고 하는 거는 대도시의 중구는 다 그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 중구입니다. 대개.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제 그 일본 아이들의 흔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데고 그 모든 것들까지를 다 살려서 근대 역사와 문화로 거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인 그런 사례가 됩니다. 대구 달성도 이제 그 역사 컨셉으로 뭐 다 알겠습니다만 그 이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현 스님이 이 주지로 있던 절을 이제 다시 중창 복원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참꽃, 그러니까 진달래 문화제를 하는데 저는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 그 진달래 하면 강화도가 아주 이제 이건데 어쨌든 그거를 다 묶어서 그 다음에 피아노 100대 콘서트라고 하는 거를 기획하고 그게 이제 옛날 구한말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온 나루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쭉 해서 그 대구의 달성군 사례, 그 다음에 뭐 광명시의 동굴은 그 폐광을 이제 그 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 다양한 이 안에서 이 복싱 세계 챔피언 대회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 안에서 복싱 세계 챔피언 대회를 했어요. 그 뭐 다양한 사업, 빛의 공간, 황금 궁전, 황금 폭포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굴 벽화 같은 그런 전시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하면서 엄청난 관광객과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구로공단의 그 어떤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아주 어렵던 시절에 구로공단이 여공들 중심으로 그 경공업으로 또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그 수출을 해서 먹던 데를 이제 그 관광지화한 지벨리 산업박물관 사례. 삼척에 가면 그 아트마인이라고 해서 그 과거에 삼탄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탄조라는 뜻이에요. 그 삼탄의 그 광업소를 예술마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옛날 그 탄광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탄저에서 몇 달 살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달 살이, 뭐 몇 달 살이를 하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생태 예술 마을로 만들어 놓은 사례예요. 대구 동구는 이제 폐선이죠. 폐선 위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랜드마크, 대구 동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망대, 명상원, 또 영상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사회적 경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구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기본 패러다임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대덕구 사례는 이제 민선 7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 큰 정책 방향을 제시는 했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대전 대덕구가 먼저 다양한 정책들을 그 제시하고 추진했죠. 예, 그 지금 그 대덕구청장님도 아마 국회의원이 됐을 거예요. 예, 마을 만들기 뭐 하면 그냥 저희들 세대는 다 진안군을 떠올리는데요. 진안군은 마을 간사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 이제 쭉 해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단계로 가 있는데, 자기 지역의 자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게 신택리지 프로젝트예요. 우리 군에 과연 뭐가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상품으로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를 연구하자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자원 자산 조사를 해서 신택리지 프로젝트죠. 그걸 해서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쫙 체계적으로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마을 공동체 기업이라는 컨셉으로 펼쳐나간 게 완주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마을 기업 사업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죠. 그거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 게 이제 로컬 푸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의 시민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로 하는, 그러니까 대체로는 시장 군수의 친인척이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사업, 경비, 조경 등등, 청소 뭐 이런 사업들을 시민기업에게 넘겨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서울에도 도시농업이 있습니다. 강동, 강서에는 농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창군 사례,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에서 시작한 탄소 제로, 에코센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례. 이제 고흥군에서는 약간 이제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폐석산 부지에 만든 정말 규모 있는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폐석산이라는 거는 이제 버려진 이렇게 돌 캐먹고 버려져서 우범지대화한 거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신안군 사례는 여기 신안군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안군 군수님도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4번째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증도를 유기농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린시티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그 외에도 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신안군은 천사섬이에요. 섬들을 연결을 하는 건데,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해서 젊은이들이 신안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 사례, 물순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나라처럼 우기와 건기의 강우량 차이가 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민선 5기 때 했던 사례고요. 컴팩트 시티는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복합타운 실험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컨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보조를 하는 무슨 주민등록 관련한 각종 재증명서 떼주는 시설에서, 기관에서 복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바꿔나간 사례가 되고요. 찻동이 이제 그걸 토대로 찻동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통합복지 서비스인 거예요. 동별로 사회복지사 6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군 단위는 행안부 시스템에서 조금 다르게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는 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은 다른데 시 단위는 서울시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뭐 최근까지도 계속되는데 이게 민선 4기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심지어 그 제가 마지막 본 거는 2016년까지 보면 6만 건 거의 7만 건을 해결하는, 성남시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의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이렇게 드러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화재보험, 그 다음에 버스 완전 공영제도 신안군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성군이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바꾼 게 이제 마중택시, 마중버스. 이게 이제 이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받아서 확산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혁신은 오산시 사례를 이렇게 여기 잠깐 이렇게 컨셉이 되어 있는데 뭐 시즌 1, 2, 3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산시에 조금만 문의하면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구해서 이 오산시 사례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혁신교육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사례는 이제 주민 역량을 키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학교는 평생학습의 아주 선진 사례가 되겠고요. 도서관 이제 서울 관악구청장이 당시 국회 도서관장 출신이 가면서 도서관 사업을 했는데 당시 민선 5기에 부임할 때 5개가 지금은 43개가 됐고 독서 동아리도 엄청나게 늘어난 사례. 그와 비슷한 시흥시 사례는 또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데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키워드로 더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서관도 이제 더 계속해서 진보하기 때문에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과학도서관, 레포트 도서관으로 발전한 사례가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드는 사업, 염리동 사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 친화 도시 뭐 정말 중요한 컨셉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더 내실 있게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도시 컨셉, 청년들의 귀농을 위한 이제 모듈 주택, 문경시 사례가 되는데요. 문경시도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예비 수요 조사보다 훨씬 지금 못 미치는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발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사례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례의 모범은 구로구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청 쪽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할 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제로 해서 그거가 없으면 이제 인허가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쫙 펼쳐나간 사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평가 시스템 이런 건 다 그냥 자료를 보시고 희망보직제도 고양시 안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라고 혁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감사제, 청렴행정 교차감사제도 아주 좋은 서울 동북 4구 사례고요. 사관제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정계획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시흥시 사례를 띄워놨고요. 정없이 주민세 인상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이제 염태영 시장 마지막에 역작으로 만든 게 중간지원 조직의 통합이었고요.
뭐 이제 인근 시군구 통합행정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공설 화장장 사례 중심으로 또 폐기물 처리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컨셉으로도 그 통합행정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 당진 같은 사례는 그 이제 그 예,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행정, 빅데이터 사례는 뭐 서울시 심야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뭐 빅데이터뿐 아니고 아까 얘기한 15분 도시를 성동에서 성동구에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그 어떤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아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순천학, 익산학, 홍성학을 다 강의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지역을 알아야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기반한 지역재단 사업들이 요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 이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 뭐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거고 그동안 이런저런 실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선 8기를 맞아서 상당히 이제 위기에 와 있습니다만 민선 7기까지 잘 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했던 것들은 뭐였는가. 그래서 불가역한 어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이 제가 이제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할 때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당시 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졸업하는 분이 30분이 있었어요. 그 30분을 제가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고민들을 해본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지방자치가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중앙정부 정권이 바뀌는 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본 건데요. 거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정말 읍면동 주민자치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제 이게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다 포함하고 주민자치회를 포함하는 거고 마을자치까지 해서 하여튼 읍면동이 살아나야 읍면동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구성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된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가? 응? 그 미국과 유럽에서 기관 구성을 획일적으로 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그 지역 특성,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구성 다양화 이것도 지금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초광역단체의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를 다 이 민선시장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자율성이 없어요. 그건 이제 그 처음에 그 1991년에 지방자치 설계할 때 그 이렇게 족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앙정부가 개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줘야 되고 또 그 지금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라 그래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 대표가 만나는 회의를 이렇게 법제화를 해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딱 한 번 회의하고 끝났어요. 그걸 정말 잘 운영해야 되고 광역 기초도 다시 법제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정당공천제도 없애야 된다. 지역정당 제도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치분권형 개헌을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거를 꼭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삼선 단체장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본인들의 성과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당신들이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논의를 했을 때 나온 것들입니다. 그 뒷페이지부터는 그거를 잠깐만요. 그걸 이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게 그 다음 페이지들이고요. 쭉 다 넘어가시면 다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의회도 그렇고 기관 구성 다양화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문제,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이것도 이제 원래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말 그 새로운 지방자치의 주인, 새로운 시민이라는 컨셉, 새로운 시민들, 지역 리더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민 민주교육 정말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 시민민주교육, 뭐 정치교육이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를 더 이렇게 완비하는 그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작년 사례예요. 작년 사례인데 그 독일 이제 테니스 선수예요. 지베레프가 테니스 선수인데 이게 16강전인데 그 US 오픈이었나요? 근데 그 관중 중에 누군가가 나치 당시에 독일 국가 1절 첫 대목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은 가장 위대하다예요. 독일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선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게임을 중단했어요. 그 나치 시절의 노래를 부르는 관중이 있는 한 나는 시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관중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누군지를 찾아내서 퇴장시키고 나서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8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진 시민, 정말 새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여서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한번 이렇게 다 검색해 보면 다 재밌는 얘기들 다 나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득실을 개선하느라고 그 독립성, 중립성 시비하면서 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뭐 화장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 얘기 뭐 이런 거 정말 이제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얘기고요.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이게 이제 그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 사진전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거 누군가 그냥 일으켜 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그 젊은 뭔가 정말 새로운 미래에 새로운 정치의 역군이 되실 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누군가 일으켜주는 그런 어떤 따뜻한 그런 그리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원고를 제가 다시 보내면서 제 이메일을 여기다 밑에다 넣었었는데 왜냐면 그러려고 몇 자 고치기도 했지만 이메일 주소를 넣으려고 제가 아까 다시 보냈었는데 그게 안 떠서 그걸로 띄워달라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시간도 짧고 오늘 문답까지 해도 90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로 다 검색을 해도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하시라고 제가 이메일 주소를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